그래서 나폴레옹은 나중에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에서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 그 명언을 남겼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자부심에 격찬 그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의 민법전은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게 1804년 봄에 반포된 거고요. 그해 12월 2일 날, 즉 1804년 12월 2일에 드디어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바로 프랑스 제국을 선언을 합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를 제국, 황제 제자, 나라 국자 제국이라고 하죠.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에 즉위한 게 1804년 12월 2일 바로 나폴레옹이 35살의 나이입니다. 자, 고대 로마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고대 로마가 건국된 게 기원전 8세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왕정이었습니다. 군주정이었다가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죠. 공화정. 그렇지만은 공화정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건 완전한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그런 직선제가 아니라 반쪽짜리 공화정에 불과하죠. 로마 원로원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집정관을 선출하고 이런 것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현대적 의미의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직선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반쪽짜리 절름발이 공화정에 불과하긴 했지만 로마가 기원전 8세기에 왕정으로 건국이 됐다가 기원전 6세기에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기원전 29년에 황제정, 제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가 기원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절대 존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초대 황제인데요. 그게 기원전 29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이처럼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제정으로 전환이 됐듯이 프랑스도 처음에는 부르봉 왕조의 왕정이었다가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공화정으로 갔다가 드디어 1804년 12월 2일에는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정이 된 겁니다. 황제정이 저기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1804년 12월 2일에는 드디어 황제에 오릅니다.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게 됩니다. 그게 35살의 나이인데요. 그때 일화를 또 재밌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토벤, 악성 베토벤이라 하죠. 음악의 성인 악성 베토벤이 수많은 교향곡을 발표했는데요. 전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합창도 있고 운명도 있고 영웅도 있고 수많은 교향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웅, 교향곡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서 영웅이라는 교향곡이 제가 알기로는 교향곡 3번일 겁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이 바로 베토벤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혼란한 그 상황에서 공화정을 주도했던 나폴레옹의 그 영웅적 모습에 감동을 해서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영웅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정을 선포하고 제정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버리니까 그 영웅을 작곡했던 베토벤이 악보의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악보의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성 베토벤이 작곡했던 영웅의 그 교향곡 영웅의 표지가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인데요. 왜 그 표지를 찢어버렸을까요? 베토벤이.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혼란한 상황에서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공화정을 잘 이끌어가는 듯 했는데, 종신 집권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집권하기 위해서 권력을 틀어지고 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구나, 황제정 즉 제정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폴레옹 당신도 똑같은 그러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지도자일 뿐이구나 라고 실망을 하고, 결국은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을 보고 작곡했던 교향곡 영웅의 표지인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이라는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운명 영웅,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황제가 됐고, 이제 유럽 열강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맞서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항을 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유럽 열강들은 수많은 전투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온 전투가 바로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게 나폴레옹 황제즉위 1주년 때였습니다.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나폴레옹이 황제즉위한 지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지금의 체코 땅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체코 지역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아우스터리츠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건 프랑스 말로는 오스테를리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 또 프랑스 센강에 오스테를리츠 다리도 있고요. 그 오스테를리츠 그 명칭을 부여한 이유가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 승리 중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 1주년 때 승리를 거뒀던 1805년 12월 2일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듬해인 1806년에 개선문을 공사를 착공했고, 30년 만인 183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높이 50m, 폭이 45m의 나폴레옹의 개선문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로마의 서기 315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건립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개선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로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로 개선문을 1806년부터 1836년까지 3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성한 게 지금의 프랑스의 랜드마크 개선문입니다. 여하튼 그럼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얼마나 유명한 전투이기에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건립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1805년 12월 2일인데요. 나폴레옹 황제 즉위 1주년이었던 시점이고요. 그 당시에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삼제회전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와 싸웠는데, 모든 조건에서 프랑스에게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의 체코 땅인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영토 아우스터리츠까지 원정을 갔던 그러한 전투였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프랑스에게. 그렇지만은 나폴레옹이 천재적 군사 전략가답게 모든 전략 전술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퍼펙트한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 그게 아우스터리츠 전투,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고,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공사를 했고, 또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하철역 이름,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이 오스테를리츠, 아우스터리츠는
오스트리아 언어이고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를리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이 파리에 있고요. 또 센강에 오스테를리츠 다리도 있습니다. 자, 그게 나폴레옹의 최후의 전성기였던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입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한참 동안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나폴레옹도 쇠퇴기를 걷게 되는데요. 쇠퇴기의 이제 본격적인 쇠퇴기가 1812년에 러시아 원정 실패입니다. 자, 왜 러시아 원정을 갔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의 열강들이 동맹을 맺었는데, 자, 그래서 그 동맹의 맹주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국과 거래하는 유럽 열강들은 징계하겠다, 응징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게 바로 이른바 대륙봉쇄령인데요. 자, 유럽 국가들 중에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는 나폴레옹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응징하겠다라고 한 게 이른바 대륙봉쇄령입니다. 그걸 위반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 가서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하고 5주 동안 모스크바에 체류를 했지만은 그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이 됐었죠. 그리고 국왕은 샹트페테르부르크로, 러시아의 국왕은 피신을 가버렸고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모스크바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무기 이런 식량이 다 떨어지고 또 모스크바에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식량들도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먹을 게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서 결국은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철수를 결정하고 퇴각을 하는데, 철수하는데 러시아 군대 또 그 당시에 다양한 러시아군이 주로 추격을 해왔죠. 추격해가지고 나폴레옹 군대의 거의 90%가 괴멸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10% 정도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프랑스로 귀환했던 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 이듬해인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 다음에 1814년에는 이제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게 1814년 5월에 지중해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15년 2월 말에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가지고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안에 쥐앙만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서 1815년 3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 입성해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던 루이 18세를 몰아내고 다시 집권을 하지만 90일 천하로 끝나죠. 자, 왜 90일 천하로 끝날까요? 그것은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격돌했는데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나폴레옹은 몰락을 했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쓸쓸하게 사망을 했던 게 나폴레옹의 일대기인데요. 자, 엘바섬에서 탈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입성한 그 과정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15년 2월 말에 지중해 엘바섬에서 탈출해가지고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안 도시 쥐앙만에 상륙한 게 1815년 2월 말인데요. 그리고 3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 입성해서 루이 18세를 축출을 했으니까 그 쥐앙만에 상륙한 지 약 3주 만에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력, 소규모
병력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프랑스 파리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을 하게 되죠. 계속 3주 동안 진군함에 따라 군대들이 하나하나 모여 들어가지고 그러게 군대가 이제 늘어난 건데요. 자,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 가지고 프랑스 남부 지앙만에 상륙했다니까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8세가 토벌대를 보내죠. 토벌대.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연대 병력이 나폴레옹을 가로막죠. 나폴레옹이 그 군대들 나폴레옹의 진군을 막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남부 지앙만에 상륙해서 북부에 있는 수도 파리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그 토벌대들이 나폴레옹을 가로막자 나폴레옹이 당당하게 나가서 병사들을 향해서 외치죠. 병사들이여, 내가 자네들의 황제일세라고 외치니까 처음에는 병사들이 주춤하다가 결국 나폴레옹의 그 카리스마에 압도돼 가지고 병사들이 황제 폐하 만세하고 모든 무기를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연대장 토벌대의 연대장만은 무기를 끝까지 안 버리고 나폴레옹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그 연대장 육군 대령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막 외치죠. 그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나폴레옹이 그 연대장의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연대장 앞으로 다가서 가지고는 무슈 레자르, 자네를 대령으로 진급시킨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연대장이 황제 폐하이십니다 라고 답했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또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전에 자네를 중령으로 진급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니까 그거 역시 황제 폐하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연대장한테 또 얘기하기를 그런데도 나에게 대항한단 말인가 라고 하니까 그 연대장은 루이 14세 국왕의 명령에 루이 18세 국왕의 명령에 따른 토벌 대장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연대장도 투항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나폴레옹이 파리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1815년 3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 입성해서 루이 18세를 축출하고 영국으로 루이 18세는 망명을 하죠. 그래서 권력을 다시 잡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탈출해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입성하는 그 3주 정도 과정에서 프랑스의 어떤 신문이 그 의용신문이죠. 의용신문이 어떤 식으로 논조가 바뀌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처음에 지앙 엘바섬에서 탈출했다가는 소식을 그 의용신문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식인종의 그런 표현이죠. 식인기 엘바섬 탈출하다. 또 지앙만에 도착하니까 괴물 지앙만에 상륙하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를 향해서 좀씩 진군해 갈 때는 그 토벌대들을 무찌르고 계속 상륙하다. 이런 식으로 논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하게 되니까 논조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황제 폐하 파리에 입성하다. 그 다음에 다음 날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뭐라고 보도가 바뀌냐면 황제 폐하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거느리고 틸리니 궁전에 입궐하시다 라고까지 이제 용비어천가를 쓰듯이 아부조로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엘바섬에서 탈출했을 때는 토벌대에 의해서 괴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식인기,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파리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 과정에서는 나폴레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부조로 바뀌더니 마지막에는 황제 폐하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거느리고 틸리니 궁전에 납시였다 라고까지 아부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 프랑스의 그 의용신문의 논조의 변화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15년
1815년 3월 20일에 그 파리에 입성을 해가지고 루이 18세를 축출하고 집권을 했지만 90일 천하로 끝났던 게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815년 6월 18일 날 워털루는 지금의 벨기에 땅입니다. 벨기에 땅인 그 당시에 워털루에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가 발생이 되죠. 1815년 6월 18일에 영국의 영웅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경멸시켜 가지고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게 1815년 6월 18일이고요. 4일 후인 6월 22일에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돼가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거쳐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 영국령이었던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 그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져 있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그 전에 지중해 엘바섬은 그 탈출이 비교적 쉬웠던 게 이탈리아 반도에서 한 10km밖에 안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탈출이 쉬웠지만은 이제 탈출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약 1900km나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됩니다. 그 유배 과정이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배될 때 바로 파리에서 바로 세인트 헬레나로 간 게 아니라 영국의 남서부 항구 플리머스 항에서 며칠 정박을 하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그 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갑판으로 나왔는데 수많은 영국인들이 배를 타고 또 육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민중들이 모여드니까 나폴레옹이 민중들을 향해서 모자를 벗고 이렇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민중들이 답례 차원에서 영국의 민중들도 다 모자를 벗고 목례로서 답례를 했습니다. 그 어떤 영국인도 나폴레옹에 대하여 야유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평정했고 그 수많은 유럽 열강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에게 대항을 했고 그 주도 국가가 영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그 적대 국가의 그 군주유를 지냈던 나폴레옹이 압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거나 욕설을 하는 영국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지 시대를 개척했던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 말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일화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나중에 보고가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압송될 때는 1815년인데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에 즉위를 해서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죠.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러한 일화가 플리머스 항에서 이렇게 목례를 하고 이렇게 야유하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보고가 되자 빅토리아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프랑스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유럽 열강들을 괴롭혔던 프랑스의 그 황제 나폴레옹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영국인들은 너무 쉽게 과거의 그러한 고난의 시절을 너무 쉽게 망각을 해버리는 것 같다라고 씁쓸하게 생각했다라는 빅토리아 여왕의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될 때 배를 타고 70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까지 70일 동안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배 안에다가 그 유명한 나폴레옹 꼬냑을 싣고 가가지고 호송하는 그 배에 해군 제독, 영국의 해군 제독에게 이렇게 같이 꼬냑을 같이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나폴레옹이 먼저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답니다. 왜 그러면 보통 식사를 같이 하면 상대방이 다 먹었을 때 일어나는 게 애의이지 않습니까? 에티켓인데 나폴레옹은 그 호송대장 영국의 해군 제독이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나폴레옹이 먼저 일어나 버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국의 해군 제독은 이해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유럽을 호령했던 프랑스 제국의 황제를 지냈던 인물이다 보니까 황제 시절에 그런 게 생활에 몸에 배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도 황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지 그 해군 제독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해군 제독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5년 반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 52세 일기로 사망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웠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를 하는데 영어를 배웠던 이유가 같이 따라갔던 프랑스의 라즈카즈 백작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즈카즈 백작으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요. 영어를 배운 이유가 그곳에서 유배 생활할 때 영국 분들이 사실상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집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예전에 위리안치라는 것도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 유배형 중에 위리안치, 그 집 울타리에다가 탱자나무 가시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게 위리안치라는 유배형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상 연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하는 영국 병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다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반 동안 쓸쓸하게 생활하면서 수많은 이제 회고에 관해서 이제 나폴레옹이 라즈카즈 백작이라는 비서한테 그런 말을 남겼고 명언들을 남겼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1821년에 사망한 다음에 2년 후인 1823년에 라즈카즈 백작이 출간한 책이 세인트 헬레나의 회고록이죠.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 그게 나폴레옹 사후 2년 만인 1823년에 출간된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인데, 그 내용은 나폴레옹이 수많은 말을 했던 그 명언들을 그 라즈카즈 백작이 기록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말이 이거죠.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아까 소개해드린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은 유명하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이 쓸쓸하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난세 영웅이 난다고 지금부터 235년 전인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이 됐고, 그 난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고, 즉 30살의 나이였던 1799년에 쿠데타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5년 후인 1804년 12월 2일에는 35살의 나이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는데요. 결국은 나폴레옹도 이제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4년 3개월
제가 오늘이 2024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235주년 기념일인데요.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법무팀장도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 4년 3개월 전에 출간한 책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자, 그 내용에 소개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나폴레옹 그러게 역사 속으로 쓸쓸히 퇴장하는데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4인방이 있습니다. 서기 800년대에 샤를마뉴 대제, 또 아까 말씀드린 루이 14세, 그 다음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또 1959년부터 69년까지 10년 동안 제18대 프랑스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 이 네 사람이 프랑스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4인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독재자다, 또는 권력 찬탈자다, 쿠데타의 반란의 수괴다, 부정적 시각도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죠. 최고의 천재적 군사 전략가다. 그 다음에 유럽을 기획했다, 유럽을 평정했다, 근대 유럽을 열었던 인물이다.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을 반포했던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가치관에 따라 부정적, 긍정적이 대립될 수 있는데요.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나폴레옹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근대 유럽의 역사에 큰 발자취,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던, 또 비범한 인물이었던 라는 점만은 누구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위대한 인물 4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그분이 바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데요. 나폴레옹과 동갑내기입니다. 나폴레옹과 동갑이었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1769년생으로 나폴레옹과 동갑이었습니다. 지금 조명이 꺼져버렸습니다. 조명이 꺼졌는데요.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과 동갑이었던 1769년생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 그분은 나폴레옹은 52세 일기로 1821년에 사망했는데요. 그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보다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852년에 8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25대 수상과 28대 수상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동갑내기로 호적수 맞수였는데 영국의 웰링턴은 83세까지 살면서 영국의 25대와 28대 수상까지 했었던 반면에 나폴레옹은 52세의 짧은 생을 살긴 했지만은 유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비범한 인물이었다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 그 결과 어떠한 여파가 발생이 됐냐면 아우스터리츠 전투, 아까 나폴레옹의 최전성기 최고의 전투, 그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이 공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1821년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52세 일기로 쓸쓸하게 사망을 했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836년에 드디어 개선문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1805년 12월 2일
승리했고 그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듬해인 1806년에 착공해서 30년 만인 1836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나폴레옹의 사후 15년 만에 완공이 된 거죠.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게 개선문인데 나폴레옹이 엘바섬이나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됐던 기간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한 14년 걸렸는데요. 그게 1836년에 완공이 되고 4년 후인 1840년에 드디어 나폴레옹이 사망한 지 19년 후죠. 나폴레옹이 사망한 지 19년 후였던 1840년에 프랑스가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세인트 헬레나에 묻혀 있던 나폴레옹의 유해를 프랑스로 운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 건립된 개선문 그러니까 1836년에 완공된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해 가지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군인 추모 시설인 앵발리드로 가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서거한 지 19년 후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세인트 헬레나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겨와서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서 건립됐던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렀고요. 그 이후에 또 약 한 45년 후인 1885년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곡주의 그 저자 빅토르 위고가 사망했을 때도 그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개선문 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치른 위대한 인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직후 1821년경에 1차 세계대전 무명 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개선문 문 사이에다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4인방 중에 하나인 제18대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1971년인가 70년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71년경에 사망했을 때 1970년이군요. 1970년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18대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그곳 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샤를 드골 광장 그곳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장례식을 치렀었습니다. 자, 그 개선문이 있는 곳이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이라고 하죠. 샤를 드골은 샤를 드골 대통령 이름을 딴 거고, 에투알은 영어로는 별, 프랑스어로는 에투알, 별이란 뜻이죠. 그게 12거리 방사선 거리다 보니까 별 모양이다 해서 프랑스어로 별을 뜻하는 에투알 광장, 샤를 드골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이 하는데요. 그곳에 개선문이 있고 그 근처에 에펠탑이 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제가 14년 전에 유럽 3개국 여행 갔을 때 파리에 가서 그곳을 다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아우스터리츠 전투, 그게 정말 대단한 전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파로 어떤 게 발생이 됐냐? 바로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니까 신성 로마 제국 844년의 역사가 멸망이 돼버렸습니다. 자, 844년의 역사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844년의 역사가 멸망돼버릴 정도로 아우스터리츠에서의 프랑스의 승리는 신성 로마 제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초래해서 신성 로마 제국 역사 844년이 망해버렸고요,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그 당시의 수상,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있었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16대 수상과 18대 수상을 했던 영국의 윌리엄 피트 수상인데요. 나폴레옹보다는 10살이 많은데
그 윌리엄 피트 16대 수상은 24살의 나이에 최연소 영국 수상이 됐던 인물입니다. 24살. 나폴레옹은 25세 장군이 되고 30에 쿠데타에 성공하고 35세 황제가 됐는데요. 윌리엄 피트 영국의 16대와 18대 수상을 지낸 분은 24살의 영국의 수상 최연소 수상이 됐던 인물인데,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윌리엄 피트 수상이 이랬죠. 자기 보좌관에게 지금 유럽의 이 지도는 똘똘 말아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넣어버리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나폴레옹이 만들어낸 이 유럽의 지도는 변하지 않을 걸세.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해서 새로 작성한 이 유럽의 지도는 나폴레옹이 10년 동안은 그 지배력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유럽을 평정한 시기가 최소 10년은 갈 거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이 장악한 유럽의 지도는 10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 지도는 똘똘 말아서 창고에 처박아 넣어버리게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윌리엄 피트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듬해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47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였던 영국의 수상 윌리엄 피트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명언을 남기고 지도를 똘똘 말아서 창고에 넣어버리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도를 볼 일이 없을 걸세라고 명언을 남기고 이듬해 초에 47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고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가 1805년 12월 2일이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해서 몰락을 했으니까, 나폴레옹의 그 유럽을 쥐락펴락했던, 유럽을 평정했던 그 전성기는 최소 10년은 갔기 때문에 윌리엄 피트 16대 총 영국 수상의 말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25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조명이 꺼져서 어두운데, 저기 서호 쪽, 서호 상공에는 반달이 있습니다. 반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 제가 서쪽 방향 서호의 상공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호 상공에는 반달이 떠 있고, 저 불빛이 현란한 데가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자, 지금은 동호입니다. 동호. 그 다음에 산책로에서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노천 카페 아직도 담소를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나폴레옹, 영국은 고대 로마 시절에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에게 영국은 점령을 당했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영국은 점령이 안 됐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시절에도 영국은 이제 점령이 안 됐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05년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상군 18만 명을 프랑스 북서부 해안 볼로뉴 항구에다가 집결을 시켰는데요. 영국으로 건너가려면 영불해협 33km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영국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해상 제권을 영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해상 제권을 일시적으로라도 빼앗아야만이 영불해협, 도버해협 33km를 건너서 영국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